30해를 살아온 내 집 현관 앞에서 나는 가방 하나를 든 채 서 있었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그 문을 잠근 사람은 다름 아닌 내가 배 아파 낳은 큰아들이었습니다. 72, 김말순. 그게 그날 아침 내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 새벽의 공기를 잊지 못합니다. 손끝이 저릿할 만큼 차가웠던 바람, 입김이 하얗게 올라가던 조용한 골목, 그리고 문 안쪽에서 들려오던 며느리의 낮은 목소리. 어머니, 이제 저희도 저희 삶이 있잖아요. 그 한마디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0년을 그 집에서 살았는데, 그 집 기둥을 세운 돈이 누구 돈이었는데, 그 한마디에 나는 그 집의 남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농사라는 말조차 사치라고 느꼈습니다. 농사는 거두는 때라도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라는 건 평생을 심고, 평생을 물주고, 평생을 허리 굽혀 돌보아도 거두는 날이 끝내 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23세 시집을 와서 새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줄로만 알았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 한 구석에서 나무를 팔았습니다. 한여름엔 땀이 눈을 찔렀고 한겨울엔 손가락이 갈라져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집에 돌아와 아이들 얼굴을 보면 그 모든 고단함이 녹아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난히 장사가 안 되던 겨울날 빙판 위에서 미끄러져 무릎이 찢어졌을 때도 나는 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네요. 그날 밤 부엌에서 몰래 상처를 닦으며 울고 있었을 때 10살도 안 된 큰아들 재석이가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등을 가슴에 새겼다던 그 밤, 그 아이가 훗날 어머니를 문 밖으로 내보내는 손이 되리라고 그때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그 시절 시장에는 나 같은 아주머니들이 수십 명이나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여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남편을 일찍 여의었고 어떤 이는 남편이 병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사연을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침에 만나면 오늘은 얼마 벌었어? 하고 저녁이면 내일은 좀 낫겠지 하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는 그 시절을 지나본 사람만이 압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옆에서 웃고 있다는 것, 그 한 가지 사실이 나를 버티게 했습니다. 한 번은 시장에서 팥죽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다가 그만 숟가락을 놓고 울어버린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떠난 지 꼭 100일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이를 악물고 참았지만 시장 골목 한 구석에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나무를 다듬던 이웃 아주머니가 말없이 다가와 내 등을 쓸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등이 진정될 때까지 묵묵히 손을 올려놓고 있었을 뿐입니다. 나는 그날 말을 걸지 않는 위로가 얼마나 큰 위로인지를 처음 알았습니다. 세상에는 말로 꺼내는 순간 오히려 더 아파지는 감정이 있으니까요. 예,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길 위에 서게 되었는지, 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가장 낯선 사람이 되었는지, 그 모든 이야기가 이제 곧 펼쳐집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이런 어머니가 계신가요? 아니면은 여러분 자신이 지금 말순의 길을 걷고 계신가요?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스친다면 구독을 눌러 순자 할머니 곁에 오래 머물러 주세요. 이제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남편은 내가 55이 되던 해에 병으로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그때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나이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밤 나는 방문을 닫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울면서도 머릿속엔 오직 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아이들 내 손으로 기어이 다 키워야 한다. 그 다짐 하나로 나는 다음 날 아침에도 눈이 퉁퉁 부은 채 나물 바구니를 머리에 이었습니다. 시장 일이 끝나면 남의 집 빨래를 맡았고 밤에는 바느질감을 받아왔습니다. 손가락이 퉁퉁 붓도록 바늘을 쥐고 있다가 새벽에 그만 깜빡 잠이 들어 손가락을 찔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밤이면 나는 피가 맺힌 손가락을 입에 물고 자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이 아이들이 자리 잡을 때까지만. 그 한마디를 마음속에서 수천 번 되뇌었습니다. 큰아들 재석이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아왔을 때 나는 그 종이 한 장을 붙잡고 웃다가 울었습니다. 둘째 미영이는 고등학교만 마치고 일을 하겠다고 했지만 나는 한사코 말렸습니다. 여자도 배워야 한다. 엄마처럼 살면 안 된다. 그 말 하나로 미영이도 전문대를 마쳤습니다. 막내 재현이는 유난히 몸이 약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심한 폐렴으로 한 달 넘게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낮엔 시장, 밤엔 병원. 나는 그 한 달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 시기에 혼자 집에 남아있던 어린 미영이가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재현이만 좋아해. 나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때는 아픈 아이가 우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딸의 마음 깊은 곳에 어떤 그림자로 자리 잡았는지 나는 수십 년이 지난 뒤에야 깨닫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은 쉽게 해도 아주 작은 차이가 자식들 마음 안에서는 거대한 틈으로 자라는 법입니다. 그 틈은 세월이 지날수록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벌어집니다. 이웃에 살던 나이 많은 할머니가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그렇게 살면 나중에 후회할 날이 올지도 몰라. 자식도 결국 자기 살 길 찾아가는 거야. 나는 그 말에 웃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제 몸이 망가져도 괜찮아요. 우리 애들만 잘 크면요. 그 할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는 그 한숨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한참 지난 어느 새벽, 그 할머니의 한숨이 내 귓가에 다시 들려올 날이 오리라는 것을 나는 짐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내가 예순을 넘길 무렵 세 아이는 모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 나는 세 번 다 펑펑 울었습니다. 기뻐서도 울고 서운해서도 울고 이제야 한숨 돌릴 수 있다는 안도감에 또 울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한숨 돌린다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을 조금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작은 방 한 칸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는 그런 평범한 노후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을 제 이름으로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대출이 더 잘 나와서요. 어머니는 저희랑 같이 살면 되잖아요. 며느리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그 잘 모시겠다는 말이 지금도 내 귓가에 가끔 맴돕니다. 사람의 약속 중에서 가장 쉽게 나오고 가장 쉽게 잊혀지는 말. 나는 그때 그 말의 가벼움을 알지 못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서류를 건네며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대로 진행하시겠어요? 한 번 넘어간 명의는 되돌리기 쉽지 않아요. 낯선 사람이 오히려 나를 더 걱정해주는 그 순간이 이상하게 서글펐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있던 아들이 나를 재촉했습니다. 어머니, 빨리 끝냅시다. 도장이 종이 위에 눌리는 쿵 소리가 내 가슴 속에서는 천둥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 평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가벼운 말이었는지 나는 그날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방에 들어가 통장을 꺼내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내 이름 석자가 적혀 있던 그 통장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종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모은 돈이 다른 이름으로 넘어가는 순간 나는 비로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 한 장의 종이에 의지하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지요. 맞는 말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어머니는 집 안에서도 발언권을 잃습니다. 돈이 없는 어머니는 식탁 위에서도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돈이 없는 어머니는 결국 구석방 손님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날 밤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한 문장을 적어 두었습니다. 오늘 나는 내 이름을 잃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웃었다. 그래서 나도 웃었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그 페이지를 찢어버렸습니다. 너무 서러운 문장이어서 내가 스스로에게 그 문장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라는 존재는 이상합니다. 자기가 아프면서도 그 아픔을 기록조차 허락하지 않으려 합니다. 기록이 남으면 그 아픔이 진짜가 되어 버릴 것 같아서 아픔이 진짜가 되는 순간 자식이 잘못한 사람이 되어 버리니까요.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자식을 잘못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한숨이 나오셨나요? 아니면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셨나요? 괜찮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곧 말순이의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겨울이 찾아올 테니까요. 처음 몇 달은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개고 손자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힘들다는 말은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한다던 참기름을 시장에서 구해오기도 했고, 손자 옷을 손수 바느질에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럴 때마다 어머님 이런 거 안 하셔도 되는데 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 속에 고마움이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믿고 싶었던 감정이었을 뿐 진짜 그녀의 마음은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성껏 끓인 국을 한 숟가락만 떠먹고 내려놓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내가 개어놓은 빨래를 다시 펼쳐 자기 방식대로 개는 일도 생겼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의 방식이 다른 거라고. 그러나 사소한 일들이 하나둘 쌓일 때마다 나는 자꾸만 투명해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집 안에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숨을 쉬고 있는데도 아무도 내 숨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한 번은 며느리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과일을 예쁘게 깎아 접시에 담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나를 소개할 차례였는데 며느리는 그저 우리 어머님이세요 한마디로 끝내고는 나를 다시 방 안으로 돌려보내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나는 과일 접시만 내려놓고 조용히 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 위에 앉아 거실에서 들려오는 젊은 여자들의 웃음소리를 오래도록 들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올 때마다 내 가슴 한 구석이 조금씩 깎여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웃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내가 함께 웃을 수 없다는 것. 그것만큼 서러운 일이 또 있을까요? 그날부터 나는 내 방에서 거실로 나가는 시간을 스스로 줄였습니다. 혹시나 며느리에게 부담이 될까봐, 혹시나 손님이 왔는데 내가 어색하게 할까봐, 내 집이었던 곳에서 나는 내 발소리마저 낮추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슬리퍼 소리가 나지 않도록 양말을 두툼하게 신었고, 문을 여닫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나 스스로 나를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은 때로 그런 것입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먼저 자기 자신을 구석으로 미는 이름. 가장 아팠던 일은 손자가 나를 피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엌 모퉁이에 서 있다가 며느리가 손자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방에 자꾸 가지 마. 할머니가 감기 옮기면 어떡하니? 감기라니. 나는 감기에 걸린 적도 없는데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감기의 문제가 아니라 벽의 문제였습니다. 며느리는 손자와 할머니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조금씩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베개에 얼굴을 파묻은 채로 며느리가 미웠다기보다 내가 초라해서 울었습니다. 일생을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내가 정작 손자에게는 감기를 옮기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밤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러나 아무리 되짚어봐도 내가 잘못한 일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큰 슬픔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잘못한 것도 없이 미움을 받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으니까요. 그 뒤로 나는 스스로 손자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아이가 놀고 있으면 내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손자의 재롱이 보고 싶어도 며느리 눈치가 보여 먼저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작은 방, 가장 어두운 구석이 내 자리가 되어 갔습니다. 어느 밤 라디오를 듣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집의 손님이었구나. 내 집이라고 생각했던 이곳에서 나는 그저 손님이었구나. 눈물이 흘렀지만 곧바로 닦았습니다. 울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부엌에서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이렇게 불편할 줄 몰랐어. 내 집인데 내 집 같지가 않아. 내 집. 그 두 글자가 내 가슴에 박혔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이 집이 어느새 며느리의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바로 그 다음 주에 일어났습니다. 둘째 미영이가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엄마, 나 좀 어려워. 저 남편 사업이 잘 안 돼서?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 얼마나 필요하니? 딸이 말한 액수는 내가 평생 모아온 예금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나는 통장을 만지작거리며 하룻밤을 고민했고 결국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딸이니까. 내 딸이 힘들다는데 어미가 어찌 외면하겠습니까? 돈을 건넨 그날 미영이는 내 손을 잡고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꼭 갚을게. 나는 다시 한번 믿었습니다. 자식은 결국 자식이라고. 처음 몇 달 동안 나는 딸에게 매주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잘 지내니? 아이는 잘 크고 있어? 그런 소소한 안부 전화였습니다. 돈 이야기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딸이 먼저 말을 꺼내주기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딸은 그 이야기를 결코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화가 올수록 딸의 목소리는 짜증스러워졌습니다. 엄마, 나 바쁘다니까. 나중에 다시 할게. 그 나중이라는 말이 얼마나 서글픈 말인지 어머니를 밀어내는 가장 정중한 말이 나중이라는 두 글자임을 나는 그때 배웠습니다. 자식들이 쓰는 나중은 결국 영원히와 같은 말입니다. 그 나중을 기다리다가 많은 어머니들이 세월을 다 써버립니다. 하지만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영이는 그 뒤로 전화도 뜸해졌고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화를 걸면 며칠씩 답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두 번째엔 아이가 아픈가 보다 했습니다. 세 번째엔 사위와 사이가 좋지 않은가 보다 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딸의 침묵에 매번 새로운 핑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의 침묵조차 사랑으로 덮어주려는 사람이니까요. 그 핑계가 하나씩 바닥나고 나서야 비로소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미영아, 네 엄마가 뭘 잘못했니? 왜 그렇게 차갑니? 딸은 한참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빛이 떠올라. 그래서 피하는 거야. 나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랑이었어야 할 어머니의 목소리가 딸에게는 갚지 못한 짐의 무게로 들린다니. 그 깨달음은 차라리 돈을 잃은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 돈은 다시 벌 수도 있었지만 그 말은 두 번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나는 딸에게 먼저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걸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매일 밤 전화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저 목소리만 듣고 끊으면 어떨까? 아이는 잘 크고 있는지 한마디만 물으면 어떨까? 그러다가도 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면 나는 다시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에게 가장 큰 벌은 자식에게서 미움을 받는 일이 아닙니다. 어머니에게 가장 큰 벌은 자식이 자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영이가 내 목소리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딸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오히려 그 아이의 어린 시절이 더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유치원 가방을 메고 배시시 웃던 6살의 미영이, 초등학교 첫날 울면서 내 손을 놓지 않던 8살의 미영이, 그리고 13살쯤이었던가 생리통으로 울던 밤에 내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해 하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이제는 내 목소리를 비주로 기억한다니.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잔인하게 변하는 것일까요? 아니, 어쩌면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삶이 너무 무거워서 그 마음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막내 재현이는 또 달랐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말했습니다. 엄마, 작은 가게라도 차리면 성공할 자신 있어. 나는 남은 돈을 털어 막내에게 주었습니다. 막내는 정말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제법 잘 되는 듯 했는데 1년도 안 되어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막내는 그 뒤로 나를 피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나는 막내의 그 면목 없음이 이해되면서도 야속했습니다. 면목이 없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말이니까요. 어머니의 마음보다 자기 자존심이 먼저인 자식, 그것이 막내의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가 몸이 약해서 더 애틋하게 품었던 세월이 무색해졌습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많이 품어주었기에 그 아이가 어머니 앞에서 초라한 자기를 보이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어른으로 자란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랑이 지나치면 어떤 아이에게는 오히려 족쇄가 됩니다. 어머니 앞에서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족쇄. 그래서 실패한 아이일수록 어머니에게서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은 손주를 보려고 막내 집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문을 반만 열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애가 낮잠 자서요. 그 다음에 오세요. 그러고는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나는 한참을 그 문 앞에 서 있다가 준비해온 과일 봉지를 문 앞에 놓아둔 채 발길을 돌렸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나인가?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던 그 여자가 정말 저 초라한 얼굴의 할머니인가? 여러분,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어디까지여야 할까요? 주어도 주어도 또 주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엔 나도 이제 지쳤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말순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이기도 할 테니까요. 그날은 유난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퇴근해 들어왔고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님 앞에서 말씀드리자. 나는 칼을 도마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오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의 직감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사를 가려고 해요. 아이도 크고 집도 좁고 그래서 어머니는 어머니 동생 집으로 잠깐 가 계시면 어떨까 해서요. 나는 그 어머니는이라는 세 글자를 귓가에서 몇 번이고 다시 들었습니다. 저희와 어머니는 사이에 그어진 그 선, 아들은 그 한 문장으로 이미 나를 우리가 아닌 타인으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좋은 그 침묵이 어떤 항변보다 더 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장만한 집, 내가 도장을 찍어 아들 이름으로 돌려준 그 집, 그 집에서 내가 잠깐 나가야 한다는 말, 잠깐이라는 말이 얼마나 긴 시간을 뜻하는지 나는 그 자리에서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앞치마를 벗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앉아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찍은 사진, 남편과 함께 찍은 낡은 흑백 사진. 나는 나아지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 살았나 봐요. 사진 속에 우리는 젊었고 아이들은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들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잘할 줄 알았더라면 나는 사진 속 그 순간을 조금 더 오래 붙잡고 있었을 텐데. 이불 위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며 나는 내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되감아 보았습니다. 23세 시집 온 날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수많은 장면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장면들 속에 언제나 누군가를 위해 움직이는 내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손자를 위해. 그런데 그 어떤 장면에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말수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무엇을 했던가? 그 질문 앞에서 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아픈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동생 집으로 가지 않겠다고. 동생에게도 동생의 삶이 있고 자신이 다시 누군가의 짐이 될 수는 없다고. 나는 짐을 정리했습니다. 큰 짐은 두고 꼭 필요한 것만 작은 가방에 담았습니다. 옷 몇 벌, 사진첩, 그리고 남편이 남긴 낡은 손목시계,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직 아무도 깨지 않은 새벽, 나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등 뒤에서 문이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온 골목이 다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한참을 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혹시 아들이 나와서 내 팔을 붙잡아 주지 않을까? 며느리가 어머님 왜 그러세요 하며 뛰어나와 주지 않을까? 그러나 집 안에서는 아무 기척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라는 존재가 한 집에서 사라지는 데 걸린 시간은 겨우 몇 초였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딸에게 가면 사위복이 민망했고 막내에게 가면 그 아이도 지금 힘든 처지였습니다. 나는 무작정 첫 차가 오는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정류장 벤치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을 가지런히 얹은 채 나는 마치 면접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날의 나는 면접보다 더 큰 시험을 앞둔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남은 인생을 혼자 걸어갈 수 있는지 세상에 나를 증명해야 하는 시험. 그러나 이 세상에 나를 기다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새벽거리에 혼자 서 있다는 것. 그 막막함을 그 순간 처음으로 제대로 느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나는 목적지도 없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이 창밖으로 아직 어두운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가 백미러로 나를 힐끗 보았지만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기사도 새벽 첫째 혼자 타는 할머니의 사연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었겠지요. 묻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친절이라는 것을 나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종점에 내려서 근처에 문을 연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장 싼 된장찌개 백반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밥을 절반도 못 먹었을 때 참고 있던 눈물이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의 온기가 오히려 가슴속 얼어있던 것을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와 따뜻한 물 한 잔을 말없이 내려놓고는 천천히 드세요 한마디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아무것도 묻지 않은 것이 그날 내가 받은 가장 큰 친절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나와 한참을 걷다가 나는 작은 교회 앞에 섰습니다. 작은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 운영 중. 나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저기에 가야 할 신세가 된 것인가. 자존심이 한 발,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한 발, 두 발이 부딪히다가 결국 본능이 이겼습니다. 나는 그 교회의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앞으로 내가 머물 작은 쪽방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쪽방은 몸 하나 누이면 가득 찰 정도로 작았습니다. 창 너머로는 다른 건물의 벽이 보였고 벽 사이 좁은 틈으로 하늘 한 조각이 간신히 보였습니다. 나는 그 하늘 한 조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들 집에 살 때는 창이 훨씬 컸는데도 그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집에서는 창밖에 하늘도 보이지 않는 법이니까요. 이상하게도 이 좁은 방이 그 넓은 집보다 더 편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자유인지 나는 이른이 넘어서야 알았습니다. 첫날 밤 나는 좁은 방의 낡은 벽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벽지에는 오래된 얼룩과 찢어진 자국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전에 이 방에 살던 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사람도 나처럼 자식에게 버림받은 어머니였을까? 아니면 평생을 홀로 살아온 외로운 아버지였을까? 나는 그 얼룩 하나하나에 이름 모를 누군가의 인생이 새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방은 슬픈 반기지만 그렇다고 외로운 방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들어와 본 사람들의 고단함이 벽지에 배어 있었고 그 고단함이 오히려 나를 감싸주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방도 있습니다. 빈 공간이 오히려 위로가 되는 방. 나는 가방에서 남편의 낡은 손목 시계를 꺼내 작은 창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계는 오래전에 멈춰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나던 날 이후로 태엽을 감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나는 손을 뻗어 그 시계의 태엽을 감았습니다. 시계바늘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똑딱똑딱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던지 마치 내 심장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야, 나도 다시 한번 살아볼게요. 이 좁은 방에서 나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쪽방 이웃들은 대부분 나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노인들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결국 혼자가 된 어머니들, 아버지들. 그들은 서로의 사연을 캐묻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만나면 잘 주무셨어요? 하고 저녁이면 오늘 하루 수고하셨어요? 하고 그 짧은 인사말이 얼마나 따뜻한 것인지 나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옆방의 박씨 할머니는 젊은 시절에 남편과 일찍 헤어지고 딸 하나를 혼자 키웠다고 했습니다. 그 딸이 결혼해 외국으로 떠난 후로는 1년에 한 번 연락이 올까 말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은 나쁘게 군 건 아니에요. 그저 자기 삶이 바빠서 그런 거지. 박씨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어쩌면 마지막까지 자식을 변호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세상 누구도 자식을 미워할 수 있지만 어머니만큼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정씨 할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쳐 지팡이를 짚고 다녔습니다. 아들 둘이 있었지만 모두 아버지를 외면한 지 오래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뜨거운 김치국밥 한 그릇을 건네자 할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먹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국밥이 내 평생 먹어본 국밥 중에 제일 맛있소.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그가 말한 맛은 국밥의 맛이 아니라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의 맛이었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정씨 할아버지는 종종 내 방 앞에 뭔가를 두고 갔습니다. 어떤 날은 사과 한 알, 어떤 날은 삶은 달걀 2개. 말없이 두고 가서는 다음 날 아침에 복대서 마주치면 그저 허허 하고 웃기만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주변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주변이 없는 사람의 마음이 때로는 더 깊은 법입니다. 말 많은 사람은 말로 마음을 전하지만 말 없는 사람은 자기 온 시간을 들여 마음을 전합니다. 사과 하나를 사기 위해 지팡이를 짚고 시장까지 다녀오는 그 긴 걸음이 말보다 훨씬 무거운 고백이라는 것을 나는 그때 배웠습니다. 옆방의 박씨 할머니와는 서로의 외로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밤 박씨 할머니가 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말순 언니, 이거 우리 딸 어릴 때 사진이에요. 한 번도 누구한테 보여준 적이 없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사진 속의 여자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예쁘네요. 눈매가 할머니를 닮았어요. 박씨 할머니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요. 다들 제 아빠 닮았다고 했는데 그 웃음 끝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 사진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은 내가 심한 감기에 걸려 며칠을 앓은 적이 있었습니다. 열이 펄펄 끓는데도 혼자 이불 속에서 버텼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끝내 전화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어머니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그 대신 박씨 할머니가 죽을 끓여 와 내 입에 한 숟가락씩 떠먹여 주었습니다. 아이고, 이 할매 열이 이렇게 높은데 왜 병원도 안 가고 혼자 참고 있었대. 그 꾸지람 섞인 목소리가 나에게는 세상 그 어떤 노래보다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보다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가 더 깊을 수 있다는 것을 그때 나는 배웠습니다. 그날 밤 열에 들떠 잠결에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낳은 자식이 우리를 돌보지 않을 때 낯선 이가 우리를 돌본다면 진짜 가족은 누구일까요? 피로 이어진 사람일까요? 아니면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일까요? 나는 그 밤에 답을 얻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의 진짜 뜻은 피가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어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박씨 할머니의 손이 내 이마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그때까지 내가 가져본 어떤 자식의 손보다 따뜻했습니다. 나는 그 밤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처음으로 제대로 된 돌봄을 받고 있다는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나는 그쪽 방에서 1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큰아들에게서는 단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딸에게서도 막내에게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전화기를 자주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전화기를 쳐다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이 가장 사람을 지치게 한다는 걸 나는 그때 배웠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일은 그 사랑을 내려놓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급식소에서 봉사하는 한 젊은 여성이 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름은 지혜였습니다. 30대 중반의 사회복지사였고 주말이면 급식소에서 자원봉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내가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왜 이런 일을 해요? 지혜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요, 어머니. 저도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었어요. 여기 오시는 어머니들을 보면 제 엄마 생각이 나요. 예, 엄마가 살아 계셨으면 지금쯤 저런 모습이셨을 텐데 하고요.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세상에는 어머니가 있어도 외로운 사람이 있고 어머니가 없어서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외로움이 서로 만나 따뜻함을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지혜 씨는 그 뒤로 자주 나를 찾아왔습니다. 주말마다 급식소에 들를 때면 내 쪽방에 들러 잠깐씩 앉았다 갔습니다. 어떤 날은 반찬 한 가지를 가지고 왔고 어떤 날은 그저 손만 잡고 앉아 있다 갔습니다. 지혜 씨가 있는 동안에는 이 좁은 방이 이상하게도 따뜻해졌습니다. 사람의 온기라는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느껴지는 것. 한 번은 지혜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한테 제 엄마를 보내고 있어요.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지혜 씨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살아 계셨다면 제가 드렸을 사랑을 어머니께 드리는 거예요. 엄마는 받지 못했지만 어머니는 받아주실 수 있잖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주고 싶었던 사랑은 결국 다른 누군가에게 가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받지 못한 자식들의 사랑은 지혜 씨 같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었구나. 사랑은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준 사랑은 엉뚱한 곳에서 다시 돌아왔고,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은 또 다른 엉뚱한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니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 한 곳에만 붙잡아 두지 말라고 누군가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은 물과 같아서 흐르도록 두어야 한다는 것을. 어느 날 지혜 씨는 나에게 작은 수첩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말로 못하는 이야기를 종이 위에 쓰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거예요. 나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 글씨도 삐뚤빼뚤했지만 어느 밤 잠이 오지 않아 결국 그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나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오늘도 살았다. 단지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한 문장을 쓰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수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6글자가 왜 그리 무겁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6글자는 내가 나에게 처음으로 건넨 격려의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평생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손자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는 한마디도 건네지 못했던 나. 그런 내가 처음으로 나에게 살았다고 말해준 순간,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큰 혁명이었습니다. 살았다. 오늘도 살았다. 그 말을 입 밖으로 소리내어 중얼거리자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불씨가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꺼져 있었던 불씨가. 다음 날엔 박씨 할매가 떡을 나눠주었다. 고마웠다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 날엔 창밖에 비둘기가 앉아 있었다. 친구 같았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어느 밤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재석이가 보고 싶다. 그러나 나는 먼저 전화하지 않을 것이다. 미영이에게 주었던 그 돈이 나를 아프게 한다. 하지만 괜찮다. 재현이 어디에 있든 잘 살아라. 그것이 엄마의 마지막 바람이다. 그 짧은 문장들 안에 내가 평생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말들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수첩을 매일 밤 펼쳤습니다. 때로는 단 한 줄만 쓰고 덮었고, 때로는 여러 페이지를 가득 채우기도 했습니다. 수첩은 내 유일한 청자였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그저 내 말을 받아주는 하얀 종이, 그 종이의 말을 하면서 나는 천천히 나 자신과 화해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나 자신과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구나. 나는 남편과 이야기하고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이웃과 이야기했지만 나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말을 걸어본 적이 없었구나. 그 사실이 문득 서글펐지만 동시에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지혜 씨는 나를 설득해 작은 모임에 데리고 갔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어르신 10명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집을 주고 사업 미천까지 대줬어요. 그런데 사업이 망하니까 아들이 나를 더 미워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이 망가진 게 내 탓인 것처럼. 또 다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명절에 전화 한 통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첫째는 둘째한테 미루고 둘째는 셋째한테 미루고 셋째는 바쁘다고 해요. 셋이 있으면 뭐 하나요? 없는 것만 못해요. 그 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할머니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손의 온기가 서로에게 충분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방에는 또 한 분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마음씨가 맑고 목소리가 작은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직이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며느리 눈치 보며 살았어요. 며느리가 웃으면 저도 웃고, 며느리가 찌푸리면 저도 찌푸리고,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 제가 언제 진짜 제 마음으로 웃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나 역시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의 표정 하나에 내 하루의 기분이 좌지우지 되던 시절, 아이의 표정 하나에 내 마음이 춤을 추던 시절, 내가 언제 진짜 내 마음으로 웃었는지 나 역시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낳는 순간부터 어머니의 감정은 자기 것이 아니게 됩니다. 자식의 감정에 맞춰 춤을 추는 인형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리고 젊은 편에 속하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자식 원망은 안 해요. 원망하면 제 마음이 더 무거워지니까요. 자식이 잘못한 만큼 저도 잘못한 게 있겠지. 너니 하고 넘겨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원망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원망을 내려놓는 것은 더 힘든 일입니다. 원망을 놓는 순간 마치 자기가 받은 상처까지 놓아버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원망을 꼭 붙들고 삽니다. 그 원망이라도 있어야 자기 아픔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여든을 훌쩍 넘긴 한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소. 원망할 힘도 이제는 없으니까. 그저 내가 젊었을 때 조금만 더 내 자신을 위해 살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남을 뿐이요. 자식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요. 자식은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지.
방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말이 내 가슴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자식이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그 말. 나는 그 말을 평생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세대의 어머니들은 자식이 곧 인생의 전부라고 배워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자기 꿈을 접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웠고,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80 넘은 할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평생 내가 붙잡고 있던 그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자식은 한 부분일 뿐이라니.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그 나머지 부분을 단 한 번도 살지 못한 채 인생의 대부분을 흘려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뒤늦게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그 모임을 다녀오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나만 어리석었던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 아픔은 말하지 않으면 혼자서 썩어 들어가는 것이었구나. 돌아오는 길에 나는 오랜만에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몇 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린 재현이가 엄마, 저 별 이름이 뭐야? 하고 묻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사는 것일까요? 하늘 한 번 올려다볼 여유도 없이 발밑만 보고 걸어가느라 우리가 놓친 풍경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모임 이후로 나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쪽방에 살았지만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웃들에게 반찬을 나누기도 하고 봉사활동에도 조금씩 나갔습니다. 나보다 더 힘든 이웃들을 보며 내 삶에도 아직 할 일이 남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들 재석에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1년 하고도 몇 달 만이었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한참 바라보다가 겨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저쪽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오래 이어졌습니다.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어떤 감정부터 꺼내야 할지 나 자신도 알지 못했으니까요. 기쁨, 슬픔, 분노, 체념, 용서, 미움, 그리움,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올 때 어머니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모든 감정을 담을 수 있는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화기를 귀에 댄 채로 나는 창밖의 작은 하늘 조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늘이 흐릿해 보였습니다. 어쩌면 내 눈이 흐릿해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이 한 통의 전화를 기다리며 내가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였는지. 기다리지 않는 척 했지만 사실은 매일 기다렸다는 것을 아들에게만큼은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라는 자리는 이상한 자리입니다. 기다리면서도 기다리지 않는 척, 그리워하면서도 그리워하지 않는 척, 아프면서도 아프지 않은 척. 어머니는 평생 척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척과의 밑바닥에는 자식이 어머니를 떠올려 주기를 바라는 아주 작은 기도가 숨어 있습니다. 아들이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이혼했어요. 나는 그 말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래 하고만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사업이 잘못돼서 빚이 너무 많아서. 나는 그 순간 오래전 이웃 할머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자네, 나중에 후회할 날이 올지도 몰라. 수십 년을 지나 그 말이 끝내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그 후회 속에서 한 가닥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아, 이 긴 이야기의 끝이 드디어 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의 마음도 무너진다고. 그러나 그 말은 아주 오래전 자식을 놓아버리지 못한 어머니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이미 한 번 죽음보다 더 큰 이별을 겪어본 어머니에게는 자식의 불행조차 담담하게 다가옵니다. 안쓰러운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나는 이미 한 번 무너졌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무너져 본 사람은 두 번째 무너짐이 오히려 조용합니다. 슬픔에도 내성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슬픔이라는 감정 너머에 더 담담한 무엇인가가 있는 것일까요? 아들의 울음소리가 소화기 너머로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울음소리 속에서 나는 묘하게도 어린 시절의 재석이를 떠올렸습니다. 무릎이 까져서 울던 6살의 재석이, 친구에게 맞고 와서 울던 9살의 재석이, 수학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울던 13살의 재석이, 지금 전화기 너머에서 울고 있는 사람은 40이 넘은 중년 남자가 아니라 결국 여전히 내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사람은 늙어도 어머니 앞에서는 모두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법이니까요. 그 순간 나는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들을 문 밖으로 내쳐진 그날, 사실은 아들도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벼랑으로 내몰고 있었다는 것을, 어머니를 내보낸 그 순간부터 아들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결국 그 상처는 돌아서 자기 자신에게도 꽂힌다는 것을, 나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할 이유도 원망할 힘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안쓰러웠습니다. 그 아이가 어머니를 내치던 그 순간에 자기 인생도 함께 내치고 있었다는 것을 그 아이는 아마 알지 못했으리라는 것. 나는 그제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재서가, 네, 엄마. 나는 천천히 한 글자씩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말이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빈손이 된 사람의 마음을 너는 이해할 수 있겠느냐?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너를 용서할 수 있다. 그런데 엄마가 용서한다고 해서 네가 저지른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너는 네 인생을 살아라. 엄마도 엄마의 인생을 살련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그리고 나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기대도 모두 내려놓고 나니 남은 것은 그저 담담한 내 자신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쩌면 눈시울이 붉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가 떠오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 후 말순이의 마지막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오래된 질문에 작은 대답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후로 몇 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 쪽방에 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이웃들과 함께 작은 공동체를 꾸려 살고 있습니다. 서로의 생일을 챙기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번갈아 돌보고 명절엔 작은 상을 차려 함께 나눠 먹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내 진짜 가족입니다. 둘째 미영이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딸은 전화로 한참 울기만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나쁜 딸이었어. 엄마가 준 돈 나는 갚을 생각조차 못했어. 내 인생이 힘드니까 엄마의 희생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어.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영아, 그 돈은 이미 내 마음에서 떠났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하자. 네 아이에게는 네가 엄마에게 했던 것과 다른 엄마가 되어 주렴. 그거면 된다. 막내 재현이는 끝내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아직도 어머니 앞에 설 용기가 없는 것이리라.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봄날 나는 혼자 동네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이 한창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이 피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어린 손녀의 손을 잡고 지나갔습니다. 손녀가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할머니 이쁘다 하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부러움도 없었고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 사람은 지금 행복하구나 하는 담담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몫의 삶을 살았다. 주는 사랑도 해보았고 버림받는 아픔도 겪어보았다. 이제 남은 시간은 내가 나를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그날 저녁 쪽방으로 돌아와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수신이는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나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말순아, 너는 잘 살았다. 마지막이 이렇게 되었어도
누가 자식들에게 준 사랑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 사랑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네 사랑이 가짜였던 것은 아니다. 다만 기억해라. 사랑은 반드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며 희생은 반드시 보상받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네가 사랑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너는 충분하다. 이제는 너 자신도 한번 사랑해 보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란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도 마지막에는 빈손이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부모로서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부터가 집착이며 어디부터가 희생이 아닌 자기 파괴일까요? 저는 답을 알지 못합니다. 말순이도 끝내 답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사랑을 주는 만큼 우리 자신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나를 지우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 자식을 사랑하는 법을 어쩌면 우리는 조금 더 일찍 배웠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큰아들 재석이는 이제 가끔 전화를 걸어옵니다. 길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엄마 잘 지내세요? 라는 짧은 안부라도 고맙게 여깁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닐지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런 어중간한 거리에서 피어나는 관계도 있는 법이니까요. 그 어중간한 거리가 어쩌면 완전한 가까움보다 더 오래가는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어쩌면 지금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훗날 말순이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스쳤을지도 모릅니다. 그 어떤 감정이든 외면하지 마세요. 그 감정이야말로 우리가 아직 사랑할 수 있다는 증거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시의 순자 할머니의 다른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는 또 다른 누군가의 숨겨진 인생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흔들었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음 영상을 꼭 봐주세요. 68살에 나는 다시 한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이 아니었어요. 외로움도 아니었습니다. 월세가 2달 밀렸고 약값이 무서웠고 통장의 숫자가 점점 작아지는 게 매일 밤 나를 잠들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었어요.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내 이름은 박순자예요. 그 재혼이 6개월 만에 내 손에 남긴 건 따뜻한 밥상도 곁에 앉아주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내 이름 석자가 찍힌 낯선 숫자들, 그리고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돈의 빚이었어요. 은행 창구 앞에서 그 종이를 처음 받아든 날 나는 다리가 떨려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물어요. 이 할머니 그 나이에 왜 재혼을 하셨어요? 나는 그 질문에 한참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답 안에는 내 자식들 이야기가 있고 내가 평생 지켜온 자존심이 있고 그리고 한 남자의 웃는 얼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얼굴이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운 얼굴이었는지. 오늘 나는 이 이야기를 하나도 숨기지 않고 꺼내놓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나 같은 할머니가, 나 같은 어머니가 한둘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 중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있다면 내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그 남자를 처음 만난 날부터 내가 도장을 찍던 손이 떨리던 그 순간까지, 그리고 6개월 뒤 내가 마주한 그 차가운 현실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들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곁에도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뻔한 어르신이 계시다면 댓글로 한 말씀 남겨주세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내 남편은 내가 63 되던 해에 떠났습니다. 평생 버스 운전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손이 크고 말수가 적고 화를 낼 줄 모르던 사람. 병이 찾아왔을 때도 내가 걱정할까봐 오래 숨겼습니다. 그 사람이 간 뒤로 3년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은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걸 매번 새로 확인해야 하는 그 고통, 겪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아들이 하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부산에서 작은 가게를 하고 딸은 서울의 회사에 다녔어요. 둘 다 착한 아이들이지만 착한 것과 곁에 있는 것은 다릅니다. 명절에 오면 반갑고 가고 나면 집이 더 조용해지는 그런 거리였어요. 나는 아이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늘 엄마는 괜찮다, 엄마는 잘 지낸다만 반복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연금은 생각보다 적었어요. 집은 낡은 빌라 한 칸, 전세였고요. 전세금은 해마다 조금씩 올라갔고 나는 통장에서 그 돈을 빼서 채웠습니다. 통장의 숫자는 줄어들기만 했어요. 식당 설거지 자리라도 알아봤지만 나이를 말하면 사장님들은 미안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60 넘은 할머니를 받아주는 곳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 무렵이었어요. 동네 복지관 노래 교실에 친구가 나를 억지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노래 같은 건 부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씨라고 해두지요. 나보다 2살이 많았고 목소리가 부드럽고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김씨는 자기도 오래전에 부인을 먼저 떠나보냈다고 했습니다. 아들 하나는 미국에 가 있어서 1년에 한 번도 만나기 어렵다고요. 그 말을 할 때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나는 그 떨림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알아보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는 노래 교실이 끝나면 근처 국수집에 가곤 했어요. 잔치국수 한 그릇에 단무지 몇 조각. 그 단출한 밥상 앞에서 그 사람은 늘 먼저 지갑을 꺼냈습니다. 순자 씨, 나는 돈은 많지 않지만 이 정도는 내가 내야 남자지요. 그 말이 어쩐지 든든했어요. 남편이 떠난 뒤로 누가 나를 그렇게 챙겨준 적이 없었거든요. 내 자식들한테도 나는 늘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3달쯤 지났을 때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순자 씨, 이렇게 따로 사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게 어떻겠습니까? 나이 들어서 혼자 있다가 무슨 일 생기면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나는 그 말이 참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뉴스에서 혼자 사시다가 며칠 만에 발견되는 어르신 이야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서늘했거든요. 나한테도 그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었으니까요. 나는 딸한테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딸은 한참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는 엄마가 행복하면 좋겠어.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꼭 제대로 알아봐야 해. 아들은 달랐습니다. 엄마, 그 나이에 무슨 재혼이에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 집에 내가 갈 수 없다는 걸요. 며느리가 나를 얼마나 불편해하는지도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순자야, 너 앞으로 10년, 20년을 혼자 버틸 수 있겠니?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큰 식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동네 식당에서 딸 내외와 아들 내외, 그리고 그 사람 쪽 지인 몇 분을 모시고 점심을 먹었어요. 그게 내 2번째 결혼식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꿈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가 옆에 있다는 것, 밥상에 2사람 몫의 그릇이 놓인다는 것, 저녁에 텔레비전을 같이 본다는 것, 이 작고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랐어요. 그 사람은 내 손을 잡고 순자 씨, 이제 외로워하지 맙시다. 내가 있잖아요.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온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2달째로 접어들 무렵부터 작은 균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소했어요. 순자 씨, 내가 지갑을 집에 두고 나왔네요. 오늘 국수값 좀 부탁해도 될까요? 나는 당연히 냈지요. 부부인데 뭐 그런 걸로 따지겠어요. 그런데 오늘 한 번만 이 점점 늘어났어요. 병원에 갔는데 지갑을 안 가져왔다. 친구 상갓집에 부조금이 모자라다. 아들한테 급히 보낼 게 있다. 나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한 집에 사는 사람끼리 빌려주고 갚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빌려달라는 그 말을 쓴 건 언제나 그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언젠가는 돌려줄 것처럼.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계산된 말이었는지 나는 너무 뒤늦게 알았어요. 2달째 되던 어느 날 저녁 그 사람이 술을 조금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거의 안 하던 사람이었어요. 식탁에 앉아서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그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 씨, 나 사실 옛날에 보증을 잘못 써서 빚이 조금 있어요. 이번 달 안에 일부라도 막아야 해요. 안 그러면 내 이름으로 된 집까지 넘어갈 판이에요. 나는 놀랐지만 차분하게 물었어요.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그 사람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액수를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돈 거의 전부와 맞먹는 액수였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손을 꽉 잡으면서 말했어요. 순자 씨, 이것만 막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2배로 갚을게요. 평생 고생 안 시킬게요. 내 안에서 두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하나는 안 돼, 순자야. 이건 네 마지막 돈이야. 하고 울부짖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이 사람 없으면 너 또 혼자야. 이 사람 잃으면 너 어떻게 할래? 하고 속삭이고 있었어요. 외로움이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돈을 잃는 것보다 사람을 잃는 게 더 무섭게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행에 가서 적금을 깼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그 사람의 통장으로 보냈어요. 그 사람은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나한테 고맙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 이 은혜 내가 꼭 갚을게요. 그날 저녁 우리는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요. 그 사람은 평소보다 말이 많았고 자꾸 나한테 고기를 얹어줬습니다. 나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미련하게도. 잠시 후 그 미련한 믿음이 어떻게 산산이 부서졌는지, 내가 어떻게 도장을 찍는 순간 내 인생이 통째로 뒤집혔는지 알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도 살면서 한 번쯤은 이 사람만 있으면 괜찮을 거야 하고 누군가를 붙잡았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사람 아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였어요. 순자 씨, 내 아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아비된 도리로 모른 척할 수가 없어요. 혹시 순자 씨 이름으로 조금만 대출을 받아줄 수 있을까요? 금방 갚을게요. 나는 그 말에 처음으로 의심이란 걸 해봤습니다. 내 이름으로 대출이라니. 그건 내가 책임져야 하는 돈이잖아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요. 내 말이 끝난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이 아주 잠깐 싹 바뀌었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지고 눈빛이 차가워지던 그 찰나. 그 표정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곧 다시 웃는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괜한 말을 했네요. 잊어버려보요, 순자 씨.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 아까 그 표정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걸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다만 그 답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사람이 의심을 품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의심하는 순간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전체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의심을 접어서 서랍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 사람한테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그 사람의 생일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 생일이 진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뒤 그 사람은 나를 어느 사무실로 데려갔어요. 자기 친구가 하는 일이라면서 얼굴만 비춰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사무실은 작고 어두웠고 안에 있던 사람들은 웃으면서 나를 맞이했어요. 그 사람들이 서류를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그냥 이름 석자만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뭔데요? 하고 나는 물었어요. 그러자 내 옆에 있던 그 사람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아, 별거 아니에요. 내 친구 사업에 내가 얼굴 내민다는 증명 같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아니라는 신호가 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나는 그 서류에 이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 옆에서 내 어깨를 살짝 감싸고 있었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내 남편을 망신 주고 싶지 않았어요. 체면이라는 거요. 그게 결국 나를 무너뜨린 겁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그 사람은 유난히 말이 많았습니다. 어느 식당이 맛있다더라. 다음 주엔 목욕탕에 가자. 봄이 오면 꽃구경을 가자. 나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어요. 뭐랄까, 내가 잘 알던 사람이 갑자기 연극을 시작한 것 같은 느낌? 그 연극의 제목도 결말도 오직 그 사람만 알고 있는 그런 연극이요. 그날 이후로 집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 사람은 외출이 잦아졌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친구 집에서 잤다. 급한 일이 있었다.
선배 병문안을 갔다? 처음엔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어요. 의심하는 나 자신이 싫었으니까요. 그 무렵 동네 슈퍼에서 옛 노래 교실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나를 보더니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내 팔을 살짝 잡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순자야, 너 그 김씨라는 사람하고 어떻게 지내니? 나는 잘 지낸다고 대답했지만 그 친구의 표정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더니 그 친구는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나는 그 친구의 어색한 웃음이 며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뭔가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동네에 돌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한테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내 집의 평화였어요. 그 평화가 가짜라는 걸 어렴풋이 알면서도요. 집에 돌아와서 나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저 간 남편과 찍은 사진들이 거기 있었어요. 신혼여행 사진, 아이들이 어릴 때 유원지에서 찍은 사진, 남편의 환갑잔치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나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사진 속의 남편은 여전히 그 크고 조용한 손을 내 어깨에 얹고 있었어요. 여보, 내가 이렇게 됐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마 괜찮아. 순자야, 네 잘못이 아니야 했을 거예요. 어느 밤 그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나는 잠이 오지 않아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나는 남의 물건을 뒤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은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독촉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촉장에 적힌 이름이 그 사람 이름이 아니었어요. 내 이름이었습니다. 박순자. 내가 며칠 전 사무실에서 이름 석자를 적은 바로 그 이름. 그리고 그 아래 적힌 금액은 내가 평생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숫자였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왔습니다. 눈물보다 먼저 오는 게 있더라고요. 배신이라는 감정 앞에서는요. 그날 밤 나는 거실불을 켜놓은 채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요. 시계의 초침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린 적은 처음이었어요. 똑똑똑. 그 소리가 마치 내 심장을 하나씩 깎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그 종이를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찢어서 물에 내려버리면 이 일이 없었던 일이 될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생각. 그런데 찢지 못했습니다. 찢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나는 결국 그 종이를 도로 봉투에 넣고 식탁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새벽 3시쯤 나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어요. 집 안의 공기가 너무 무거워서 숨이 막힐 것 같았거든요.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끔 고양이 한 마리가 담벼락 아래를 지나갈 뿐이었어요. 나는 길을 걸으면서 오래전 이 동네에 처음 이사 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40이 갓 넘었을 때 장바구니를 양손 가득 들고 이 거리를 오르내리던 그 젊은 순자를요. 그때 나한테 지금의 내 모습을 보여주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믿지 않을 거예요. 집에 돌아온 건 5시가 좀 넘어서였습니다.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따랐는데 손이 떨려서 물이 튀었어요. 나는 그 차가운 물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그 감각이 이상하게 생생했어요. 아, 나 아직 살아있구나. 사람이 큰일을 겪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거더라고요. 내가 진짜 살아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 아침이 오자마자 나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면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한 번, 두 번, 10번, 20번. 통화 연결음이 멈추는 순간마다 내 심장도 같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 나는 결국 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실 그 전화를 걸기까지 내가 얼마나 망설였는지 몰라요. 수화기를 들었다가 놓고 또 들었다가 놓고 딸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엄마가 자기 전 재산을 잃었다고? 엄마가 자기 이름으로 된 빚을 지게 됐다고? 이걸 어떻게 자식한테 말합니까? 엄마는 자식 앞에서는 늘 단단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나는 그 단단함을 그날 처음으로 내려놓아야 했어요. 전화를 걸기 전에 나는 찬물로 얼굴을 한 번 씻었습니다. 머리도 천천히 빗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딸이 보는 것도 아닌데 나는 그 순간 내 꼴을 조금이라도 추스르고 싶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은 무너지는 순간에도 자식 앞에서는 무너지지 않은 척하고 싶은 그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딸은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지금 내려갈게.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그 독촉장 그대로 두고 내가 갈 때까지만 기다려. 딸은 그날 저녁 늦게 도착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나를 꼭 안아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안아만 줬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품에서 처음으로 울음이 터졌어요. 68 먹은 어미가 40간 넘은 딸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그동안 견뎠는지, 내가 무엇을 지키려고 그렇게 했는지를요. 다음 날 아침 딸은 나를 데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낡은 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을 올라갔는데 나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중간에 한번 쉬어야 했습니다. 딸은 내 팔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천천히 가요. 급할 거 없어요. 평생 나는 누구한테 급할 거 없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늘 서둘러야 했고, 더 늘 무언가를 해내야 했으니까요. 그 계단 중간에서 딸이 해준 그 한마디가 나한테는 정말 큰 위로였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보더니 긴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이건 안타깝지만 어머니 이름으로 들어간 돈이 맞습니다. 다만 상황을 보니 어머니가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서명하신 정황이 있으니 이 부분은 소송으로 다퉈봐야 해요.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결과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각오하고 있었어요. 사무실을 나와서 딸은 나를 작은 국밥집으로 데려갔어요. 둘 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지요. 딸은 내 앞에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 국밥을 나는 한참 바라봤어요. 먹어야 하는데 숟가락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딸은 아무 말 없이 자기 국밥에서 깍두기를 올려 나한테 내밀었어요. 엄마 얘 한 입만, 한 입만이라도. 나는 그 한 입을 먹었고 그 다음 한 입이 들어갔고 그렇게 한 그릇을 거의 비웠습니다. 슬픔 앞에서도 사람은 먹어야 살더라고요. 그게 또 서러웠어요. 그 사람의 행방은 한동안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말만 들었어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는지 중간에 그렇게 된 건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알고 있는데 인정하기가 싫은 거겠지요. 그 따뜻한 국수집 국물도 내가 있잖아요. 하던 그 말도 다 거짓이었다는 걸요. 그 사람이 사라지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동네 시장에서 그 사람의 옛 지인이라는 분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분은 나를 알아보고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 양반 소식 못 들으셨어요? 그 양반, 원래 돈 문제가 많던 사람이에요. 전 부인도 그것 때문에 먼저 떠나셨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런 거 모르고 결혼하신 거지요? 나는 시장 한복판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고, 상인들이 물건을 팔았고, 아이들이 엄마 손을 잡고 웃고 있었는데, 나만 혼자 그 자리에 멈춰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나는 한참을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신발을 벗을 힘도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들은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 말들이 하나하나 내 안에 박히는데 이상하게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진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나 자신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 나는 밥도 먹지 않고 자리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나는 그 사람과 함께 보낸 6개월을 처음부터 다시 돌려봤습니다. 국수집에서 잔치국수를 먹던 날 그 사람이 지갑을 꺼내며 이 정도는 내가 내야 남자지요 하던 순간, 복지관에서 내 손을 처음 잡아주던 순간, 같이 삽시다 하던 그 밤, 결혼식이라 부르기도 어색한 그 점심 식사, 그 모든 장면 속에서 그 사람의 미소는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똑같은 미소인데도 이제는 그 뒤에 숨어 있던 것들이 조금씩 비쳤어요. 진짜가 아니었던 눈빛, 계산된 말투의 아주 미세한 기울기, 내 손을 잡을 때의 힘의 정도 참 이상하지요. 그땐 안 보이던 것들이 끝나고 나서야 보인다는 게
나는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머리가 하얀 할머니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나는 그 할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순자야, 너 왜 그 사람을 믿었니? 너 왜 그 서류에 이름을 썼니? 너 왜 아이들 말을 더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니? 거울 속에 내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래요. 외로워서요. 그냥 너무 외로워서요. 그날부터 나는 아주 조금씩 나를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나를 자기 집으로 모시려 했지만 나는 거절했어요. 이 문제는 내가 시작한 일이니까 내가 끝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빚은 내 힘으로 다 갚을 수 없어요. 그건 현실입니다. 그런데 감당한다는 건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감당한다는 건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마주보는 거고요. 매일 아침 나는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걷다 보면 머릿속에 뭉쳐있던 생각들이 조금씩 풀렸어요. 걸으면서 나는 내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돌아봤습니다. 20살에 시집 와서 아이 둘 낳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부모 모시고 그렇게 40년을 넘게 살아온 내 인생을요. 나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요. 부모를 위해,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런데 내 인생에서 순자야, 너는 뭘 원하니? 하고 물어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나조차도요. 그 질문을 처음 떠올린 게 언제였냐면 바로 그 남자가 내 손을 잡고 같이 삽시다 했던 그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내 행복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그렇게 잘못된 곳이었다는 게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딸은 주말마다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올 때마다 반찬을 한 보따리씩 들고 왔어요. 엄마,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니야? 반찬 가게에서 산 거야. 딸은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 반찬이 전부 딸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요. 딸의 손이 거칠어지고 눈밑이 까매진 것도 다 보였어요. 엄마라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의 고단함이 먼저 보입니다. 어느 주말에는 아들이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내가 오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아들은 새벽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아들의 얼굴을 보고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들의 눈이 빨갰거든요. 기차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원래 눈물이 많은 아이가 아니에요. 아버지 장례 때도 끝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내 앞에서 현관에서 신발도 벗지 않은 채로 그 큰 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아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무 말도 없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소리로 엄마 미안해요 했어요. 네가 왜 미안하니 했더니 아들이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그 나이에 무슨 재혼이냐고 엄마한테 모질게 말했잖아요. 그 말이 엄마를 더 외롭게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좀 더 엄마 마음을 살폈어야 했는데, 내가 자주 전화라도 드렸어야 했는데, 내가 가게 핑계로 이 엄마를 너무 혼자 뒀어요. 그 말이 하나하나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탓하는 그 말들이 사실은 내가 아들한테 돌려주고 싶은 말이기도 했거든요. 아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네 짐이 돼서 미안하다. 그런데 나는 그 말을 삼켰습니다. 엄마가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아들의 죄책감이 더 커질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나는 아들을 한참 바라봤어요. 저 작은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나 싶었습니다. 내가 기저귀를 갈아주던 그 아이가 이제는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나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니다, 아가. 네가 미안할 일이 아니야. 이건 다 엄마 선택이었어. 예, 엄마가 책임질 일이야. 너는 네 가정이나 잘 지키면 돼. 그 말을 하면서 나는 속으로 울고 있었어요. 아들은 그날 밤 내 옆에서 잤습니다. 마흔이 넘은 아들이 엄마 옆에서 자는 건 참 오랜만이었어요. 아들이 잠든 얼굴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내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다고요. 아들은 다음 날 아침 새벽 기차로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떠나기 전에 아들은 식탁 위에 봉투 하나를 놓고 갔어요. 열어보니 안에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들은 그 돈 위에 짧은 쪽지 한 장을 같이 넣어뒀습니다. 엄마, 이건 빚 갚는 데 쓰지 마세요. 엄마가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엄마가 입고 싶은 거 입으세요. 엄마 인생은 엄마가 쓰셔야 해요.
나는 그 쪽지를 읽고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들이 언제 이렇게 어른이 됐을까요? 그 며느리 이야기도 해야겠어요. 내 며느리는 평소에 나한테 좀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명절에 와도 인사만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어요. 전화도 거의 먼저 건 적이 없었고, 내가 전화를 걸면 꼭 필요한 말만 짧게 하고 끊었습니다. 솔직히 서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 재혼도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며느리 생각이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는 말 못해요. 아들 집에 갈 수 없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그 생각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며느리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을 뿐이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이름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쳐놓은 그 벽, 그걸 어떻게 넘어야 할지 우리 둘 다 배운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일을 겪고 나서 며느리한테서 처음으로 긴 전화가 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살갑게 못해드려서 죄송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제가 미처 몰랐어요. 나는 그 말에 오래 울었습니다.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며느리는 그 뒤로 매주 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손자가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 자기가 회사에서 있었던 일, 아들 가게 이야기, 그 사소한 것들이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가끔은 5살짜리 손자가 영상통화로 인사를 했어요. 화면 속에서 할머니 하고 크게 부르는 그 목소리, 우리 강아지 오늘 뭐 했어? 하고 물으면 아이는 블록 쌓기 했어? 아주 높이 쌓았어 하면서 작은 두 손을 하늘로 쭉 뻗었습니다. 그 작은 손을 보면서 나는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아이가 크는 동안 내가 얼마나 오래 이 아이 옆에 있어 줄 수 있을까? 내가 빚에 묶여서 이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는 다시 복지관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났던 거잖아요. 그런데 친구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순자야, 네가 거기 안 간다고 그 기억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오히려 새 기억을 쌓아야 그 기억이 덮이는 거야. 그 말이 맞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니 복도를 걸을 때의 두근거림도 잦아들었어요. 복지관에서 나는 새로운 할머니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나보다 10살쯤 많은 분이었어요. 평생 혼자 사셨다고 했습니다. 결혼도 안 하시고 자식도 없이 재봉틀한 대로 사셨대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그 긴 세월을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분은 웃으시면서 말했어요. 견딘다고 생각하면 못 견뎌. 그냥 산다고 생각해야지. 견디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는 다른 거야. 순자 씨. 나는 그 말을 가슴에 꾹 새겼습니다. 그분은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외로움이라는 건 말이야.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안 챙겨서 생기는 거야. 오늘 집에 가서 자기한테 제일 맛있는 거 해줘봐. 그게 시작이야. 그날 저녁 나는 집에 가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오랜만에 소고기를 조금 사서 참기름 넉넉히 넣고 오래 끓여서요. 예, 그 국을 한 그릇 떠놓고 밥을 말아서 천천히 먹었어요. 내가 나한테 해준 첫 번째 제대로 된 밥이었습니다. 그 국물이 얼마나 따뜻하던지요. 혼자 먹는데도 외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조금씩 나를 추스르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11시가 조금 넘었을 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나는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저쪽에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박순자 어머니 되십니까? 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어머니 성함이 보호자란에 적혀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김 선생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나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김 씨. 내가 도장을 찍고 내 돈을 전부 가져가고 내 이름으로 빚을 남기고 사라진 그 사람이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떠오른 감정은 분노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아주 복잡한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병원 사람은 어느 요양병원 이름을 말했어요. 그 사람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 상태로 거기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연락처가 없어서 예전 수첩에 적혀 있던 내 번호로
연락을 돌리는 거라고요. 나는 한참 말없이 있다가 생각 좀 해볼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또 잠을 자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다른 이유로요. 그 사람을 가서 봐야 하는가?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하는가?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보지 않으면 이 일이 영원히 내 안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예, 매듭을 지어야 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요. 나는 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딸은 반대했어요. 엄마, 가지 마요. 그 사람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딸의 말이 100번 맞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나는 결국 버스에 올랐어요. 요양병원은 시외에 있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한참을 걸었어요. 버스 창밖으로 낯선 동네들이 지나갔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거리,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골목, 인생에도 이렇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이 있는 거구나. 내 인생은 이제 지도에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섭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게 사람을 이렇게 담담하게 만들 수도 있더라고요. 가방 안에는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혹시 그 사람이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면 그 편지라도 읽게 하려고 미리 써둔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용서한다는 말은 없었어요. 대신 나는 이제 괜찮다는 말만 있었습니다. 그게 내가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답이었어요. 내가 괜찮아졌다는 것, 그 사람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했다는 것, 병원 입구에서 그 사람 이름을 대자 간호사가 나를 어느 병실로 안내했어요. 복도는 길고 조용했고 창문 너머로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복도를 걸으면서 나는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왔나? 무슨 말을 할 건가?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침대에 누워있는 그 사람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인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해 있었어요. 얼굴은 수척했고 머리는 더 하얘졌고 눈은 깊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나를 알아보는 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다가 내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냥 그 한마디였어요. 원망도 비난도 욕도 아닌 그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순자 씨 미안해요. 정말 정말 미안해요. 처음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내 빚이 너무 커서 돌이킬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의 말은 두서가 없었어요. 젊은 시절 보증을 잘못 써서 빚을 지기 시작했고 그게 불어나고 불어나서 자기 집까지 넘어갔다는 이야기. 전 부인이 그 충격으로 먼저 떠난 것도 그것 때문이라는 이야기. 아들이 원망하며 연락을 끊었다는 이야기. 복지관에서 나를 처음 봤을 때는 그냥 말벗이나 할 생각이었지만 빚쟁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는 이야기. 나는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어요. 다 듣고 나서 나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창밖에는 마른 나뭇가지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가지를 보면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아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워하는 것도 그만둘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힘이 드는 일이더라고요. 나는 이제 그 힘을 다른 데 쓰고 싶어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편지 봉투를 꺼내 침대 옆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내가 당신한테 드리는 마지막 편지예요. 읽고 싶으면 읽으시고 안 읽고 싶으면 안 읽으셔도 돼요. 이건 이제 내 몫이 아니라 당신 몫이에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잠깐 멈춰서 뒤를 돌아봤어요. 그 사람은 침대에 누운 채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말했어요. 당신이 나한테 가르쳐 준 게 하나 있어요. 외로움 때문에 사람을 잘못 고르면 그 외로움이 2배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아주 조금은 고맙다고 말할게요. 이게 내가 당신한테 하는 마지막 말이에요. 나는 문을 닫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빚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온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내 안에 무겁게 얹혀있던 어떤 돌 하나가 바닥에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창밖을 보면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퍼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 뭔가를 내려놓고 난 뒤에 오는 그런 눈물이었어요. 그 뒤로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나는 집을 줄였습니다. 더 작은 방 한 칸짜리로 옮겼어요. 예, 살림도 많이 정리했습니다. 평생 모아놓았던 물건들 중에 진짜 필요한 건 생각보다 얼마 안 되더라고요. 딸은 가끔 전화해서 물어요. 엄마, 후회돼요? 나는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후회는 한다, 얘. 그런데 후회한다고 과거가 바뀌는 건 아니잖니. 엄마는 엄마한테 남은 시간을 엄마가 정말 원하는 데 쓰고 싶어. 딸은 전화기 너머에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나는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좋아요. 요즘 나는 동네 도서관에 글쓰기 모임에 나가고 있어요. 할머니들이 모여 자기 인생 이야기를 글로 쓰는 모임입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순자 할머니, 잘 쓰려고 하지 마세요. 솔직하게만 쓰세요. 솔직한 글이 제일 힘이 센 글이에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내 이야기를 조금씩 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금 나처럼 외로움에 흔들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요. 제발 서두르지 마세요. 외로움은 무서운 감정이에요. 그런데 그 외로움을 한 사람한테 전부 맡기려고 하지는 마세요. 어떤 한 사람도 당신의 외로움을 다 덜어줄 수는 없어요. 외로움은 당신 자신과 먼저 친구가 되어야만 조금씩 작아지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자식들한테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괜찮다고 말할 때 그 말을 그대로 믿지 마세요. 부모는 자식 앞에서는 늘 괜찮은 척 합니다. 가끔은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엄마, 진짜 괜찮아요? 엄마 요즘 외롭지 않아요? 그 한마디가 엄마가 엉뚱한 선택을 하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내 딸이 그때 한 번만 더 물어봤다면 나는 그 사람 손을 잡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요즘 나는 아침마다 작은 화분에 물을 줍니다. 새로 산 화분이에요. 그 화분은 말이 없지요. 나한테 돈을 달라고도 안 하고 나를 속이지도 않아요. 내가 물을 주면 조용히 잎을 내밀어 줍니다. 나는 그 화분한테 가끔 말을 걸어요. 오늘은 바람이 차다. 너는 안 춥니? 이 작은 대화가 나한테는 큰 위로예요. 돌아보면 내 인생에는 두 번의 결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나를 희생하는 결혼이었고, 두 번째는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결혼이었어요. 만약 세 번째가 있다면 그건 내가 나를 찾아가는 결혼이 될 거예요. 사람하고 하는 결혼이 아닐지도 몰라요. 내가 나 자신과 맺는 약속, 나 자신을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 그게 내가 남은 인생에 하고 싶은 마지막 결혼입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은 짧은 것 같지만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데에도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건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믿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은행에서 편지가 올 때마다 손이 떨려요. 그런데 나는 그 편지를 피하지 않아요. 봉투를 뜯고 내용을 읽고 변호사한테 보냅니다.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일들은 피하려고 할수록 더 크게 다가와요. 정면으로 보는 게 결국은 제일 빠른 길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당신의 어머니나 할머니한테 전화 한 통만 걸어주세요.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 짧은 한마디가 그 어머니의 인생에서 어떤 잘못된 문을 닫아드리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오늘도 작은 방에서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작은 공책에 오늘의 한 줄을 씁니다. 빚은 남아있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지갑은 얇아졌어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지금이 그 사람과 같이 살던 그때보다 훨씬 덜 외로워요. 그때는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외로웠거든요. 지금은 혼자인데도 외롭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나는 이제야 알겠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래야 이 순자 할머니가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려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른 영상 꼭 한번 보세요. 저 이야기는 이 이야기보다 훨씬 더 깊은 곳으로 여러분을 데려갈 거예요. 놓치시면 정말 아쉬울 거라고 이 순자 할머니가 약속드릴게요.